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원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태현 기자와 함께 방금 노원구 세모녀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일단 사건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집니다. 스토킹이 진행된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된 살인이나 상해가 이루어진 것. 지금 나온 결과는 살인입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벌어진 세 모녀,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 둘에 대한 살해가 그 아파트에서 있었고 본인도 자해했다고 주장했는데 3월 25일 날 지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검거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 기사가 언론에 등장했을 때 사망한 분들과 인연이 있다, 사귄 사이다, 딸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또 아니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해자의 서사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잘못 알려진 거고 언론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이라는 것은 예. 가해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 사귀었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사귄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안면만 있는 상태에서 망상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명을 노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의 일종의 법정 투정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큰딸의 전 남자친구라 하는 건 틀린 보도입니다. 예. 다만 관련이 있는 어떤 스토킹을 한 사람이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스토킹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스토킹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 예. 그러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동기도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기는 스토킹이죠. 스토킹 자체죠. 그러니까 집착, 과도한 소유욕, 그로 인한 어떤 크나큰 의존성에 의한 복수심, 그로 인해서 살인으로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범죄에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먼저 죽이지 않고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먼저 죽인 후에 그걸 보게 만든 뒤에 가해를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구 사건, 김홍일 사건, 울산 사건 아주 전형적인 예를 따르고 있고 지금 이 사건도 본인 주장은 순차적으로 죽였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얘기고 스토킹 사건 자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전한 거짓말을 벗겨내는 작업부터 해야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을 한 번 하고 살인에 이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쭉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분들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대상을 중심으로 스토킹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 경우도 직접 1월 24일 날 찾아왔다고 하지만 실제의 스토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 그리고 잠복, 미행, 확인, 주소 확인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커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예. 지난 1월에도 집에 한번 찾아왔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때는 친구라고 해고 찾아왔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죠. 예. 일종의 사전 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스토킹을 하다가 끔찍한 이런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통과는 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예,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요. 예. 물론 미흡하다는 얘기는 되고 있지만은 법 자체는 통과되지만 시행은 6개월 뒤입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전담 수사관과 전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행은 뒤에 미뤘지만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인프라 때문에. 어허. 예. 근데 스토킹한 대상은 한 명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스토킹이라는 것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척, 친구들을 괴롭힘으로써 그 사람의 그 사회적 관계를 잘라버리는 것도 스토킹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세 모녀를 살해한 것도 예. 한 명의 스토킹이 아니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인데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집에서
사체 옆에 두고 술도 먹고 밥도 먹었다. 이건 어떻게 이건 뭐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스토커를 설명할 때 사이코패스나 정신적 질환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면서 감형을 요구하거나 법정 투쟁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악인입니다. 그러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죽인 시체 옆에서 슬퍼서 술도 먹고 밥도 먹었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의 사건 전개는 살려두고 고문을 했을 가능성과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보통의 스토킹은 그 대상자는 살려두고 그 가족은 죽인 후에 시체를 보게 만드는 잔혹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고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초기화되고 증거도 인멸하고 이 상황이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도적인 계획성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해는 왜 한 겁니까? 이 피해자 자해도 모릅니다. 자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슬퍼서 판사 앞에 자해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감형을 주장할 겁니다만은 보통의 이런 스토커들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실제로 자해했으면 죽었어야죠. 근데 멀쩡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죽으려고 한 건지 그걸 확인해서 검사가 정확한 논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자기 이 사망한 여성이 스토커의 대상이었죠. 지인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문자로도 알리고 했더라고요. 만일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 뭐 아까 스토커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건 6개월 뒤 일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 그럼 경찰이 만일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본인이 인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킹인가? 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스토킹 인지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공격 단계가 있는데 이분은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진화한 단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려고 막 했는데 스토커가 공격을 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거는 조금 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볼 미제 사건 보죠. 꽤 유명한 사건이네요. 영동 여고생 손목 절단 살인 사건. 이건 2001년도 3월 8일 날 영동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그 신축 건물 안에서 발견된 그 시신이 발견되면서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 대상인 정모 양은 그 전날 밤에 그 옆 건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단 겁니다. 근데 실종이 됐었고 그 뒤에 이제 발견된 거죠. 새벽에 발견돼서 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지금 미제 사건이 된 이유는 손목이 없어졌습니다. 절단돼 갖고. 근데 그 손목이 한 200m 지난 개울가에서 발견돼 갖고 아마 대한민국의 범죄 역사상 이런 범죄는 거의 유일할 정도의 아주 상당히 희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시킨 후에 살해를 한 후에 손목을 절단해서 그 손목을 개울가에 놨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절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혈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망하게 한 후에 절단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사실 의미가 없는 행위를 했다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체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손목을 자르고 그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개울가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놨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증거를 훼손하는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것이 몸에 있는 거지 손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행의 주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시그니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손목과 관련된 시그니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손목에 대한 어떤 범행의 동기가 연결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방어흔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게 손톱 밑에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손톱 안쪽에 있으면 긁어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한 3시간 정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혈흔은 사라지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손목 그러면은 손가락 자체를 없앴어야죠. 근데 손목은 그대로 보이게 놔뒀다는 것은 증거 훼손의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여고생이었는데 피해자가 예. 그럼 혹시 뭐 성폭행 흔적이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던 것이 성범죄라고 하기에는 그 증거가 없고요. 왜냐하면 옷을 벗긴 어떤 흔적도 없었고요. 다른 형태의 물리적인 공격 흔히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범행 동기 자체가 그리고 이 학생 자체가 돈을 노릴 만한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돈도 아니고 성목조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 원한? 여고생이 원한 가질 일이 그러니까요. 원한이 갈릴 일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러면 학교 내에서 어떤 아이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벌어져서 그래서 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가 관련된 학생들 한 3명 정도로 집중됐었는데 알리바이가 다 성립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손목을 자르는데 쓰는 흉기가 이제 곡괭이라고 예, 예. 공사장 건물에 있던. 예. 그러면은 그 지역을 좀 알고 거기가 빈 공사장이라는 걸 알 테니까 또 거기에 이게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견됐던 사람이 강력한 용의자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 인부들? 중에 미심쩍은 사람 한 명, 2명이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됐었는데 예. 이게 이제 절단면을 봐야 되거든요. 손목 절단면이 너무나도 정교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 곡괭이를 쓸 때 실제로 이제 서툴게 쓰지 않았다. 그럼 곡괭이를 쓰는데 대단히 능숙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곡괭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 번에 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숙련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또 밤이거든요. 네. 불을 켤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후레쉬 정도로만 켜놓고 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본 거죠. 그러면 뭐 성폭행 흔적도 없으니까 DNA도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전혀 없었죠. 증거는 그 곡괭이 하나입니까? 거기에 지문도 당연히 없었을 테고. 예, 지문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엔 CCTV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지나갔던 어린 아동이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최면 수사를 했는데 예. 그래서 한 명의 용의자가 나왔는데 사실 그 용의자가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도 알리바이가 그래서 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예. 그 제보자가 나중에 나타났다고 하는 게 그게 방금 말씀하신 예, 그 어린 건가요? 제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최면을 했는데 좀 이제 풀리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건 때 이제 어린 나이였던 친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제보로 의심을 받았던 그 공사장 인부 당시 사건 때는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뭐 공사 현장에서 눈을 다쳤다고 해서 그 사실 먼저 빠져나갔나 봅니다. 예.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의심을 받아갖고 나중에 수사를 이제 진척했는데 사실 그게 좀 더 진행이 안 됐던. 근데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알리바이를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좀 의문되는 거죠. 사실은 알리바이가 자기도 몰랐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그걸 입증하는 건 수사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예.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좀 미궁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이게 결국은 사인은 교살이죠. 목을 졸려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목을 뒤로 해서 이렇게 팔을 엘보를 써갖고 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힘이 약한 사람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악의 힘이 강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교사를 하는데 손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엘보를 써서 했다는 것 때문에 그때 추정했던 거는 좀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추정을 했었던. 그러니까 상반되죠. 이 인부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교사를 하고 흉기를 이용해서 몹쓸 짓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 이 일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건이나 연결된다.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와 비슷한 사건들을 찾았는데 하필 이런 류의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을 뒤졌는데 그러니까 포천의 여중생 매니큐어 그 정도 건하고 부산 쪽에 비슷한 건 이렇게 손에 특별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쪽을 추졌는데 그것도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러면은 유일하게 사건의 단서는 아까 체면 수사했다는 그 목격자일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것도 지금 깨졌잖아요. 알리바이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미궁으로 그냥 계속 갈 확률이 높다. 근데 그거를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은 아마 첫 번째 발견했던
그 사람이 의심적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고 누가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사장에 어떤 사람 거기 반장이라고 하는 예.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알리바이 때문에 또 빠졌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뭐 관련된 분들은 그 용의자를 의심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최면 수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의심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이 사람이 사체를 발견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될 텐데 굳이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신고해달라고 한 것도 그리고 개연성이 좀 안 그리고 또 하나 맞는다? 자기 볼펜이 떨어져 있었던 그 자기 현장에요? 소유인 볼펜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볼펜을 떨어뜨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의심됐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사하셨던 분은 강하게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수사 중 이렇게 된 거죠. 예. 아니 사체 발견할 당시에 나도 모르게 볼펜을 떨어뜨렸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빨리 그 되게 잔혹한 시신인데 자기가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살인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지금 뭐 미제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치는데 이 사건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예, 어쨌든 많은 제보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만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